네, 안녕하세요. 제가 전 하나투자증권 사장을 역임하셨던 주진영 씨라고, 청문회에서 나와서 그 최순실이랑 뭐 박근혜 청문회 있잖아요. 거기서 문고리 3인방이었나? 아무튼 나와서 청문회 스타로 떠오르셨던 분인데, 그분이 뭐 팟캐스트 지금 탑10 20위에서 뭐 경제 알바라는 코너에 요새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코너 중 1화로 이제 청년을 위한 경제라는, 네, 그런 제목의 팟캐스트를 진행한 거 제가 한번 들었는데 너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세 번 들었어요. 듣고 나서 야, 이거 너무 주옥 같은 말들이 많아서 이걸 제가 다 녹취를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좀 괜찮은 부분만, 이게 주진영 씨가 손혜원,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랑 뭐 좀 일종의 대담 같은 걸, 뭐 이제 뭐 청년들을 위해서 어떤 경제 뭐 정책 이런 거를 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를 뭐 토론하는 그런 건데요. 좀 압축적으로, 예,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문제는 원샷으로 말할 원샷 한 번에 파나시아, 이렇게 만병통치약 같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합니다. 경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고용이 팽창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나와서 청년의 문제로 나오는데, 청년 문제는 취업 문제죠. 새로운 잡, 일자리가 안 나와서 그런데 그건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기존의 경제 구조를 둔 채 성장률을 올리는 방법이 있고, 경제 성장률은 비슷할 수 있지만 경제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서 해결하는 문제가 있는데, 두 문제는 한두 가지의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한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꾸준히 7% 이런 한 과거 압축 성장 시대 7, 80년대, 한 90년대 초반, 90년대까지 그렇겠죠. 네, 그랬는데, 네, 요새는 좀 저성장이죠. 2, 3%뭐 이렇죠. 정치권에서는 총선이나 대선에 공약을 할 때 사람들한테 달콤하게 한 번에 넣어주는 걸 좋아하죠. 원해요, 그런 걸. 근데 그런 것을 할 때는 미리 준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서 한 번에 나와서 엑기스가 되어서 나와야 되는데, 미리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마지막 한순간에 지키지도 못할 뭐 그런 공약을 내놓는 거죠. 예, 청년들한테 가장 와닿는 것은 취업이에요. 손혜원 의원도 대기업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한 13년 정도 했다고 해요. 이분은 좀 디자인 쪽에 뭐 이런 대가, 디자인 쪽을 하셨더라고요. 손 의원은 왜 모든 학생들이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지 의아하다고 합니다. 예, 뭐 의아한 건 아무튼 손혜원 의원이 의아하다고 해요. 한국은 사회가 크게 보면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원청과 하청이 그것이라고 합니다.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이 원청이에요. 나머지는 다 하청입니다. 되게 좀 와닿았어요. 원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잘하느냐에 상관없이 돈을 많이 받습니다. 하청에 떨어지는 순간 그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봤자 받는 보수가 낮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의 차이가 IMF 위기 전에는 80%까지 됐는데 요새는 50% 아래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 경제 구조가 독과점 경제로 되어 있고, 공기업이나 공기업, 아, 예, 공기업이나 이런 뭐냐, 공기업이나 공무원, 뭐 이런 공무원처럼 권력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좋은 방식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만들어낸 부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그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원청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에 비해서 많이 가져가는 거죠.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야기를 하지만, 대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비정규직이 중소기업 정규직보다 훨씬 돈을 더 많이 받아요. 노동시장이 이분화되어 있다는 것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슈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슈인 거죠. 손혜원 의원이 아니 대만이나 이런 데처럼 중소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시켜야 경제가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나라가 왜 중소기업을 수익성 좋게 해주지 못하나요? 하고 주진영 씨한테 묻습니다. 일본에서 대기업 위주의 대기업 운영을 하던 방식을 한국은 따라왔죠. 대만도 일본의 방식을 따라갔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중소기업 위주로 갔습니다. 대신 대만의 경우는 한국의 삼성전자처럼 전 세계를 석권하는 기업이 없다는 이유로 한국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거꾸로 대만 사람들은 독일 비슷하게
중소기업들이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나가서 잘해요. 그런데 한국은 경제 발전을 할 때 대기업 위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눈에 안 띄었어요.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줬거든요. 흥청망청했죠. IMF 위기 이후에 대기업들이 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익은 내야 되니까 중소기업을 더 쥐어짜는 쪽으로 갑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차가 90년대 초에 90%, 90년대 중반에 80% 정도로 내려가다가 IMF 이후로 꾸준하게 내려와서 지금 그게 48%인가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대기업 위주, 독과점 위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쉽게 바꾸기 굉장히 어려워요. 한번 굳어지고 나면 말이죠. 한국 대기업 상위 100개가 차지하는 매출이 한 전체 매출의 반은 안 될 거예요. 고용은 5, 6%밖에 안 되고 말이죠. 그런데 기업 부문의 이익은 거의 반을 넘어요. 한 60% 차지합니다. 영업이익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 사이의 생산성 격차, 임금 격차, 그리고 경제력 집중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이분화, 임금의 이분화로 오는 거죠.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하잖아요. 대기업은 사람이 넘쳐나는데 사람들한테 중소기업 안 가냐고 하면 사람들은 그 돈을 받고 맨날 야근하는데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주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주면 자기들이 망한다고 해요. 이익률이 2, 3%인데 이렇게 돼요. 이것은 딱히 누구를 집어서 무엇을 바꾸면 된다고 말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죠. 사람으로 치면 체질에 관련된 거예요. 결국 대학생들이나 구직자들은 대기업의 봉급 수준이 중소기업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대기업을 원하는 거예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의 격차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견고한 기득권의 파워 구조, 권력 구조를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거예요. 여태까지 이야기되는 해결책들 중의 것들을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소권. 얘네가 이제 고발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그 독점을 풀고자 그 독점을 풀자. 이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예요. 첫 번째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속한 공무원들이 놓고 싶지 않고 자기들의 그 특권을 말이죠. 전속고발권이 풀리면 공정거래위원회 태물 관료들을 갖다 놓고 1년에 한 4억씩 주고 무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져요. 기업 측 입장에서 말이죠. 대기업, 샘숭 이런 데 말한 거죠. 대신 경찰을 상대해야 되니 골치가 아파져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도 20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얼마나 더 안 풀리겠어요. 정치가 바뀌어야 경제가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사회적인 원청과 하청으로 나뉜 것은 굉장히 많은 복합적인 현상이 결과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병상입니다. 이 병상을 고치려면 그 주요 원인 하나하나를 조금씩 천천히 바꿔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재 자동차에서 바퀴라도 가는 사람이 이제 현대기 자동차 이제 기준으로 얘기해 볼게요. 1차 납품업체 정규직보다 더 많이 받아요. 이제 대기업 얘기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생산직이지만 한 9천만 원에서 1억을 받아요. 연봉. 비정규직으로 일하면 한 6천만 원 받죠. 1차 벤더 정규직이 6천만 원보다 좀 못 받습니다. 1차 벤더에도 비정규직이 있죠. 근데 1차 벤더 뒤에 하청이 또 있어요. 하청을 두는 이유는 이 하청 업체들한테 저임금을 주고 이걸 내가 다 빨아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굳이 이런 원청기업, 대기업, 공기업에 그래서 하청하는 거예요. 제가 공기업에서 한 계약직을 한 반년 해봤는데 거기도 똑같습니다. 하청이 있고 그렇죠. 이익이 다른가? 이것은 사실 같이 붙어있는 것이에요. 사회 문화적인 이슈도 있어요. 일본도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져왔으니까요. 계열사 하청 문제 말한 거죠. 그런데 일본은 하청 업체도 나름 월급을 제대로 좀 주고 이익도 좀 나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전통이 있어요. 한국은 그런 전통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된다. 그런 게 아주 뿌리 깊습니다. 한국의 어느 사회학자가 말했는데요. 자동차 공장에 갔어요. 바로 A 공장, B 공장에 있어요. 같은 회사 공장인데 한 회사는 모델이 잘 팔려서 조업률이 120%인데 B 공장은 모델이 잘 안 팔려서 조업률이 60%란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그렇고 그쪽 일을 이제 B 공장 일을 여기 A 공장으로 가져오자 그랬는데 잘 팔리는 모델을 생산하는 공장 대위원들이 싫다.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기업 노조라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기업 노조 안에서도 공장별로 찢어져서 자기들만 더 잘 살겠다고 하는 거냐. 이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지 이제 그 사회학자 분도 잘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 1968년 이제 혁명이 있었죠. 그때 세 가지 이념이 있었어요. 자유, 평등, 연대. 예, 이 세 개죠. 자유와 평등은 한국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그런데 연대?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조선시대부터 신분사회에서 커서 같이 잘해보자는 것보다는 나만 어쨌든 상놈 봐서나서 양반되면 뭐 그런 문화적인 코드가 한국 사회에 깊이 박혀있는 게 아닌가 하고 주지영 씨는 짐작하는데 한번 그런 이론을 썰을 풀어봐요. 그래서 노조 운동도 비정규직 노동이 90%고 대기업 노조가 10%인데 그냥 그대로 고착화된 채 노조도 사회개혁에 어떤 추진력을 발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정치 세력이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대의식의 결여, 대기업 위주의 너무 지나치게 경제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그것들이 다 버물려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뭐야.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직업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일이 있는 사람은 느끼지만 처음 취업 전선에 나온 사람들은 아예 기회가 없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문제예요. 한국은 저세금 말하는 거죠. 저복지, 저부담 체계로 나가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는 적습니다. 사람들은 회사가 주는 복지를 가지고 살았어요. 대기업에 속한 사람들은 애들 등록금 대주고 건보료 다 대주고 장인 장모 돌아가도 돈 대주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방만할 정도로 사내 복지가 잘 돼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과의 임금 격차가 또 너무 커요. 한국에서 4.5정 현상이 왜 있냐면 크게 보면 두 가지죠. 초임, 말하자면 사원 대리의 월급에 비해서 부장급의 월급이 너무 높아요. 이것은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임 교사 대비 고참 교사의 월급이 두세 배 넘어가는데 이게 선진국에서는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생산성에 따라가는 임금인데 우리는 연봉에 따라가는 임금이에요. 연봉에 따라가는 임금이 생산성이랑 너무 괴리가 나니까 나중에 가서는 이 사람이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은 돈을 주니까 회사가 이 사람을 몰아내고 싶은 인센티브, 유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사람을 안 길러요. 안 기르는 것, 그리고 지도 일을 안 해요. 외국의 경우에는 자기가 굉장히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조금만 높아지면, 예를 들어서 사원에서 대리만 돼도 부사수 사원시켜요. 과장 되면 대리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직접 기한을 안 하고 5년만 지나면 그런 머리가 굳어요. 빨간 펜대만 들고 첨상 몇 년 하면 전문성 완전히 떨어져요. 그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죠. 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임금 구조가 지나치게 초임 대비 고참의 임금이 높다는 것. 두 번째는 사람 안 기르고 본인 자신도 안 크는 것. 이것 역시 한국 문화예요. 바로 이 고참 병역 문화, 그 문제죠. 고참병이 무조건 아랫사람한테 돌리는 버릇처럼, 이것을 꼭 병역 문화인지 아니면 한국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는데 조금만이라도 조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아랫사람한테 울거먹는 문제, 직장 민주화에 이게 해당하는 건데 이런 것이 결국에는 자기한테 20년 뒤에 돌아옵니다. 고속성장에서 저속성장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사회나 경제를 운영하는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자전거를 치면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넘어집니다. 빨리 가면 모멘텀, 운동력에 의해서 안 넘어지고 앞으로 갑니다. 고속성장으로 여태까지는 불안하지만 달렸습니다. 그 덕분에 여러가지 문제가 숨어 있었는데 저성장이 되면서 자전거로 치면 속도가 늦춰졌어요. 그러니 휘청휘청 넘어지는 거죠. 그러면 바퀴를 하나 더 달던가 다른 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방식을 고집하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넘어간다는 건 단순히 숫자가 넘어갔다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한국이 고성장을 할 때 7, 8% 하다가 6% 되면서 불경기다 막 이랬죠. 그런데 외국은 매년 2, 3%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런데도 고용 다 일으키고 잘 먹고 잘 살아요. 분쟁 없이. 아니, 그럼 왜 한국은 고성장을 하지 않으면 단번에 넘어지고 그럼 위태위태한 불안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 서양은 2, 3% 경제 성장률에도 넘어지지 않는 구조. 근데 서양은 근데 2, 3% 경제 성장률도 넘어지지 않았던 구조였던 거예요. 우리가 2, 3%가 되었으면 뭐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명박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비책이 있어서 6, 7% 경제 성장률을 누군가 내려주지 않을까? 홀딱 속아서 7472니 한 번 속았잖아요.
한 번 속았으니 또 속을 것 같지 않으니 경제 민주화를 박근혜 씨가 가지고 나온 거죠. 저성장에 따라서 저희가 여태껏 알았던 일본에서 가지고 온 저성장에 아니 고성장에 기초한 모든 사회 경제적인 운영 방식을 하나씩 바꾸어야 합니다. 이거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과정 중 하나는 IMF였던 거죠. 그게 20년 전이에요. 무려 한국이 복지 정책에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원청 업체를 통해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람들 주머니에 꽂아주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청년 고용 증진에서 2조를 써요. 그런데 그게 어디 간지 모릅니다. 실제로 200 몇 개 프로그램이 노동부 산하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합니까? 노동부 공무원이 하고 노동부 공무원과 연결되는 공단이니 뭐니 하는 연수업체니 해서 돌아갑니다. 이게 꼭 원청업체가 속해 있는 그룹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갔던 2조 원의 일부 조금만 가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정부 예산도 그렇습니다. 문체부 예산을 보니 적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계를 거치면서 중간에서 너무나 많은 용역이니 뭐니 형식에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초선 의원 눈에도 보여요. 한국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예산 중간에서 뜯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을 빼는 순간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청년 실업이 높다는 문제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원인을 알고 있어요. 노동 유연성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애초에 기회가 안 주어지는 것 때문에 높아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정책하는 사람들은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현재 노동시장 안에 들어가서 누리고 있는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내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의 솔루션이 있지도 않고 설사 그 솔루션이 있다고 해도 정치적으로 실현에 옮기기 위해서는 정치 리더가 엄청난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쏟아 넣어야만 되는 것이어서 주진영 씨가 보았을 때 간단하고 쉬운 해결책은 없다고 해요. 원청과 하청은 권력에 집중해서 생깁니다. 국가 권력에 집중해서 생겨요. 예산만 하더라도 한국은 예산을 국회가 만들지 않고 정부가 만들어요. 정부가 제출하는 거예요. 증액을 할 수도 없어요. 증액은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돼요. 감액만 할 수 있어요. 정부한테 문제를 들이대면 그러지 말고 당신 지역부의 예산을 올려줄게. 그런 식으로 풀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돈줄은 대기업의 재벌의 경제 권력을 가지고 있고 한편으로 권원이라고 말하는 원청에 속하는 공무원과 관료와 공기업 섹터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의 예산의 20-30%죠. 일반 정부만 생각하면 GDP의 20%이지만 공기업 부문까지 치면 이것은 30%를 넘어요. 그 돈을 이 사람들이 조정한 거예요. 그것의 배분을 누구한테 어떻게 줄 것이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협상을 통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엔 정치 체제가 자율화되고 분권화되는 과정에서 그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혹은 공기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자원을 그것만이라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공정하게 돌아가기 위한 권력구조, 정치구조 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주진영 씨는 국가가 국민들한테 지급하는 여러 복지, 재정이나 이런 것들을 되도록이면 중간업자 빼고 직접 주는 체제로 가야 한다고 항상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문교부, 교육부에서 교수들이 한탄을 해요. 총장이 교육부에 가서 사무관을 만나기도 힘들고 심지어 사무관은 앉아있고 총장은 서서 이야기한다고요. 왜냐하면은 이 사무관들 교육부 사람들, 문교부 이 사람들에게는 교부금이 있어요. 교육부에는 교육부에 교부금이 2조 원 있죠. 그래서 총장이 사무관 옆에 서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이 누구 돈이에요? 국민 돈입니다. taxpayer. 저 같은 소시민, 세금 납부자들의 돈이죠. 이런 식으로 각 부처마다 지들이 주무르는 교부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는 그 돈을 무조건 다 떠안으면 자기 돈이니 사무소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돈을 보기 시작하면 분노가 납니다. 진짜 스트레스. 근본적으로는 권력이 집중해서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권력이 됐든 행정부 권력이 됐든 정치 권력이 됐든 분화시키는 데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거죠. 시청해주시고 청취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